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엠페로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YS그룹 윤태준 회장의 칠순을 기념하는 화려한 연회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과 사교계의 명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화려한 밤의 여주인공은 단연 윤태준 회장의 고명딸이자 YS그룹의 차기 총수로 일찌감치 낙점된 윤서아였다. 29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였고 빼어난 미모와 냉철한 카리스마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순백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드러냈고 목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가 움직이는 곳마다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사교계의 화제가 되었다. 윤서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부러움의 시선을 여유롭게 즐기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 구석 화려한 군중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가 닿았다.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이었다. 강민혁. 지방 소도시의 작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외과 의사. 그것이 윤서아가 그에 대해 아는 전부였고 또한 알고 싶어하는 전부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약혼 관계였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자신의 배필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밤 그가 입고 온 어딘가 모르게 촌스러운 정장은 값비싼 명품들 사이에서 더욱더 초라해 보였다. 윤서아의 입가의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런 남자가 감히 내 약혼자라니. 그녀는 속으로 뇌까리며 고개를 돌렸다. 연회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갑자기 볼룸의 모든 음악이 멈추고 거대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세계 경제의 절반을 손에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IT 기업 퓨처테크의 총수 마커스 손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윤태준 회장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지 윤 회장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마커스 손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다. 그는 웬만한 국가 정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곤 했다. 그런 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윤서아 역시 마커스 손의 등장에 적잖이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다. 혹시 그가 YS그룹과의 새로운 사업 협력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YS그룹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마커스 손은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곧장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특정인을 찾는 듯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바로 연회장 구석에서 여전히 어색하게 서 있던 강민혁이었다. 다음 순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장면이 펼쳐졌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절대 권력자로 불리는 마커스 손이 그 초라한 시골 의사 강민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가더니 그의 바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이 절을 올린 것이다. 존주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커스 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경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존주, 순주라는 생경한 호칭.
그것은 마치 고대 왕조의 황제를 부르는 듯한 극존칭이었다. 그랜드 볼룸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 누군가의 숨막힌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갈랐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윤서아와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깜빡였다. 저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강민혁이 마커스 손으로부터 존주라는 극존칭을 받으며 깍듯한 예를 받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것은 분명 끔찍한 악몽이거나 아니면 몰래카메라일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윤태준 회장 역시 평생 처음 겪는 이 기상천외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민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는 마커스 손의 극진한 예우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뇌스네, 일리오나즈, 강민혁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 그가 보여주었던 어눌함이나 소심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듣는 이를 압도하는 묘한 위엄과 무게감이 느껴졌다. 마커스 손은 그제야 허리를 펴고 일어섰지만 여전히 강민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존주님, 잠시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강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마커스 손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마치 시종처럼 공손하게 강민혁을 데리고 연회장 밖으로 향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서아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민혁, 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는 누구였으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윤서아가 엠페러 호텔을 빠져나왔을 때 이미 그녀의 이름과 강민혁 그리고 마커스 손의 이름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윤태준 회장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손녀에게 약혼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해명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서아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YS그룹과 윤씨 가문 전체의 체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민혁, 그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뭔지 한 톨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그리고 존주라는 게 대체 뭔지 마커스 손과는 어떤 관계인지 관련된 모든 조직과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해 서아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실장에게 고함치듯 지시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참을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편 호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강민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마커스 손은 그의 뒤편에서 공손하게 서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존주님, 밤의 그림자들이 최근 유럽 지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루나에 대해 감지한 듯합니다. 마커스 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지만 민혁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예상했던 바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일단 감시망을 강화하고 역정보를 흘려 혼선을 주도록. 그리고
프로젝트 루나의 핵심 연구진들은 즉시 제3한 전가옥으로 이동시키게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듯한 통찰력과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마커스 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존주님. 하오나, 오늘 연회에서의 일로 존주님의 정체가 일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괜찮네. 어차피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일이었어.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한 번에 청소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네. 민혁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안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윤서아의 비서실장이 가져온 강민혁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는 그녀를 더욱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민혁은 28파에 전에 지방 소도시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된 고아였다. 이후 평범한 학창 시절을 거쳐 지방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공식적인 이력의 전부였다. 그 어디에서도 막대한 문화 권력 혹은 마커스 손과 같은 세계적인 거물과의 연결고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전부라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조사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서아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뜻밖의 유언을 남겼었다. 네가 성인이 되면 강씨 가문의 한 청년과 약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윤씨 가문과 강씨 가문, 선조들 사이에 오랜 약속이자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시에는 그저 노망난 할아버지의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었다. 강씨 가문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윤태준 회장은 마지못해 그 유언을 따랐고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아낸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 바로 강민혁이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평범한 의대생에 불과했다. 약혼식 날 서아는 처음으로 민혁을 만났다. 그는 값비싼 예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어색한 표정이었고 그녀의 화려한 미모와 당당한 기세에 눌려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서아는 그에게 노골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냈고 몇 번이고 파혼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혁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그녀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혼이 무산되곤 했다. 한 번은 그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파혼 이야기가 쏙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고 역시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분석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재에서 그녀의 서류를 보게 된 민혁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었다. 그 투자건 일주일 안에 내부 배신으로 무산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신생 에너지 기업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코웃음치며 무시했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믿었던 측근의 배신으로 계약은 파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언급했던 아프리카의 신생 에너지 기업은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여 주가가 수백 배 폭등했다. 그때 그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강민혁, 그는 대체 누구인가?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 할수록 더욱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던 중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남미의 한 독재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정부가 수립되었고 수십 년간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온 거대 헤지펀드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으며 치료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희귀병의 치료제가 익명의 연구기관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공교롭게도 마커스 손은 공개적으로 이 변화들을 지지하며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이끄는 현명한 지도자의 의지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서아는 이 모든 사건들과 강민혁을 연결시키려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확신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남자를, 그리고 그가 속한 미지의 세계를 너무나 얕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이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더 창백해져 있었다. 아가씨, 강민혁 씨에 대해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의 공식적인 기록은 모두 평범하지만 그가 거쳐간 모든 학교와 병원, 심지어 그가 잠시 머물렀던 하숙집까지도 몇 년 전 의문의 화재나 사고로 모든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함께 아주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물건들이 간혹 발견되는데 그 문양은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고대 비밀 결사 천룡회 티엔롱후이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천룡회. 윤서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역사의 뒤편에서 세계를 움직여왔다는 전설 속의 그림자 집단.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리고 강민혁이 그 천룡회의 존주라면 천룡회 티안롱후이. 윤서아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전설로만 치부했던 역사의 뒤편에서 세계를 움직여왔다는 비밀 결사. 만약 강민혁이 정말 그 조직의 존주, 지운주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에게 저질렀던 모든 오만방자한 행동들은 그야말로 호랑이 코털을 건드린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포를 느꼈다. 그 무렵 YS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오랜 경쟁 관계였던 대양그룹의 최 회장이 해외의 거대 투자 펀드와 손을 잡고 YS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최 회장은 YS그룹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주요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윤태준 회장은 건강까지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고 윤서아는 홀로 이 모든 풍파를 감당해야 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절망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YS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대양그룹과 손을 잡았던 해외 투자펀드가 내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M&A 시도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YS그룹은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누가 왜 이런 도움을 주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윤서아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신의 개입처럼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차마 그에게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녀의 조사팀은 천룡회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그들은 천룡회가 단순한 비밀 결사를 넘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군사 분야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재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많은 정예 요원들이 존주의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고 움직인다는 것도 알아냈다. 강민혁이 시골 병원에서 가난한 의사 행세를 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을 것이다. 윤서아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때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처절한 후회에 휩싸였다. 그녀는 과거 강민혁과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짚어 보았다. 그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그리고 그녀의 모욕적인 언세도 늘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약혼 초기 그녀는 민혁에게 값비싼 명품 시계를 선물하며 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은 적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늘 낡은 가죽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그 시계가 사실은 천룡회 존주의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물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또 한 번은 YS그룹의 중요한 자선 행사에 그를 억지로 끌고 갔을 때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사람들의 가식적인 인사에 응대했고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행사장에서 발생했던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 때 그가 보여주었던 침착함과 비상한 위기, 대처 능력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까지 했었다.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혹은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녀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그녀는 자신 발밑에 놓인 거대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은 돌멩이라 여기며 짓밟았던 것이다.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한편 윤서아의 혼란과는 별개로 강민혁과 그가 이끄는 천룡회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마커스 손의 공개적인 존주 언급과 최근 천룡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그들과 대립해온 숙적 흑기문 HA 구이맨을 자극한 것이다. 흑기문은 천룡회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비밀 결사로 어둠의 힘을 숭배하며 세계 정복을 꿈꾸는 사악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천룡회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흑기문의 첫 번째 공격은 천룡회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인 스위스 비밀은행에 대한 사이버 테러였다.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지만 민혁은 즉각적으로 천룡회 내부의 최고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드래곤 팀을 투입하여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흑기문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들의 비밀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흑기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천룡회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 시도했고 각국 정부에 거짓 정보를 흘려 천룡회를 테러 조직으로 몰아가려는 공작까지 펼쳤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윤서아는 언론에 보도되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원인 모를 테러 사건들을 접하며 이것이 혹시 강민혁과 관련된 일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조사팀 역시 흑기문이라는 조직의 존재와 그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입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로소 강민혁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와 그가 처한 위험의 크기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그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와 생사를 건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존경심, 그리고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연민의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었다. 강민혁은 서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흑기문의 공세는 예상보다 거셌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천룡회의 존주로서 그리고 이 세계에 숨겨진 수호자로서 어둠의 세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를 장대한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흑규문 헤이구이맨의 첫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스위스 비밀은행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마치 분노한 야수처럼 천룡회 티안롱 후유의 핵심 인사들과 주요 사업들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천룡회의 오랜 원로 2명이 자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아시아에서는 프로젝트 루나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던 비밀 공장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남미 지부에서는 천룡회가 지원하던 반군 세력이 흑규문이 사주한 정부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밀려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마치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던 천룡회의 신경망이 한순간에 공격받는 듯한 형국이었다. 강민혁은 즉시 천룡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탁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최첨단 보안기술로 보호되는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의 비밀 벙커에서 열렸지만 대부분의 원로들은 홀로그램 형태로 회의에 참석했다. 각 대륙을 대표하는 천룡회의 수장들은 저마다 심각한 표정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했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존주순 주님, 흑규문의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거셉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가장 취약한 부분만을 골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미 지부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말에 다른 원로들 역시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강민혁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배신자는 없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그림자를 쫓아왔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려는 순간을 기다려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다음 수를 읽고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함께 냉철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천룡회의 모든 정보망과 비밀 요원들, 그리고 사이버 드래곤 팀을 총동원하여 흑규문의 실체와 그들의 지휘 체계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각 지부에 흩어져 있는 천룡회의 정예 무장 조직인 흑룡대 셰일롱두이에게 즉각적인 방역 태세를 갖추고 존주의 최종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 하나하나에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마침내 깨어나는 듯했다. 한편 윤서아는 YS그룹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강민혁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팀을 통해 천룡회와 흑규문이라는 조직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YS그룹이 최근 투자를 결정한 동남아시아의 한 신생 바이오 기업의 현지 실사를 위해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바이오 기업은 천룡회가 흑규문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프로젝트 루나의 핵심 물질을 연구하던 위장시설 중 하나였다. 서아가 현지에 도착하여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던 중 갑자기 연구소 외곽에서 격렬한 총성과 함께 폭발음이 들려왔다. 흑규문이 이곳의 정체를 알아내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순식간에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아와 그녀의 수행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테러 공격에 휘말리게 되었다. 무장한 괴한들이 미팅룸까지 들이닥쳤을 때 서아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 복면을 한 무리가 나타나 번개처럼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로 강민혁의 직속 부대인 흑룡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흑규문의 공격을 예측하고 이곳에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치열한 총격전과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서아는 생전 처음 겪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흑룡대 요원들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목격했다. 그들은 마치 영화 속의 특수 요원들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오는 낮고 침착한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곳에 없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흑룡대의 한 요원이 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윤수아 대표님, 존주님의 명으로 대표님의 안전을 확보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위험하니 저희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존주.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다시 한번 깊게 각인되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너무나도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구해야 할 수많은 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듯이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총격전의 흔적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민혁이 살아가는 세계는 자신이 속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였다. 그가 짊어진 존주라는 이름의 무게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를 넘어선 경외감과 함께 그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결코 그의 세계에 속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히말라야의 비밀 벙커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흑기문의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천룡회의 방역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흑기문에게 그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소아가 알던 가난한 의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그림자 세계의 제왕 천룡회의 존주 강민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혁의 방역 명령이 떨어진 직후 전 세계에 숨겨져 있던 천룡회 티엔롱 후의 힘이 일제히 발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지하 수맥처럼 조용히 흐르던 그들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성난 해일이 되어 흑귀문 HA 구이매너의 아성들을 덮쳤다. 런던 금융시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동원되어 흑귀문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유령 회사들을 연쇄 부도 처리했고, 홍콩과 도쿄의 사이버 보안센터에서는 천룡회의, 사이버 드래곤 팀이 흑귀문의 비밀 통신망을 해킹하여 그들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다. 남미의 정글과 중동의 사막에서는 흑룡대 하이롱두이 요원들이 번개처럼 출동하여 흑귀문의 비밀 훈련 기지들과 무기 밀매 루트를 초토화시켰다. 천룡회의 방역은 신속하고 치명적이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으로 이루어졌다.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온 흑귀문조차 천룡회의 전면적인 공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흑귀문의 수장 귀주구이주는 연이어 보고되는 처참한 패배 소식에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천룡회의 새로운 존주 세둔주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일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귀주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직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바로 천룡회의 심장 존주 강민혁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흑기문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최전기 암살단 야차대 예차두이를 소집하여 강민혁의 비밀 벙커를 기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윤서아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끔찍했던 경험 이후 깊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YS그룹의 경영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강민혁의 진짜 모습,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들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의문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함께 강민혁이 위험하다.
이것이 당신이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발신인은 불명이었지만 서한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흑규문과 관련된 일이며 어쩌면 강민혁에게 원한을 가진 내부 세력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USB 안에는 흑규문의 야차대가 강민혁의 히말라야 비밀 벙커를 공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벙커의 일부 설계 도면과 취약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서한은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이 정보를 강민혁에게 전달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이 정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민혁은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일이 될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마커스 손에게 익명으로 연락하여 USB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마커스 손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듯했다. 마커스 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강민혁은 즉시 원탁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흑규문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피책을 논의했다. 윤서아가 전달한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그 정보 덕분에 천룡회는 야차대 공격 루트와 목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정을 설치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히말라야 산맥의 험준한 설산지대에 위치한 천룡회의 비밀 벙커. 흑규문의 최정예 암살단 야차대가 어둠을 틈타 벙커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던 천룡회의 정예 병력과 마주하게 되었다. 벙커 안팎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야차대 요원들은 악귀처럼 달려들었지만 흑룡대 요원들은 강철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 싸웠다. 첨단 무기와 고대 무술이 격돌했고 폭음과 섬광 그리고 비명소리가 설산을 뒤흔들었다. 강민혁은 중앙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격렬한 투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최적의 전술을 구사했다.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야차대의 수장으로 보이는 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소형 핵폭탄을 가동시키려 했다. 만약 폭탄이 터진다면 벙커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초토화될 끔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민혁이 직접 전투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검은 폭풍처럼 적진을 뚫고 야차대 수장에게 접근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손에서 핵폭탄 기폭 장치를 빼앗아 해체해버렸다. 그의 몸놀림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 보였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모든 적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야차대 수장은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강민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강민혁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고 남은 야차대 요원들 역시 모두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흑규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야차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전멸했다. 서울의 자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던 윤서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전달한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경멸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어쩌면 아주 작은 속죄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강민혁은 처참한 전투의 흔적이 남은 벙커 입구에 서서 멀리 동터오는 히말라야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흑규문의 본진은 아직 건재했지만 가장 강력한 발톱이었던 야차대를 잃은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협이 되지 못할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의 수괴 귀주를 찾아내 심판하는 것뿐이었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동반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윤소아 역시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루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야차대 예 차두유의 전멸은 흑기문 HA 구이맨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들은 천룡회, 티엔롱 후이와 새로운 존주, 준주 강민혁의 힘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둠의 수고의 귀주, 구이주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흑귀문의 모든 잔존 세력을 규합하여 천룡회의 심장부, 즉 강민혁이 머무는 히말라야, 비밀 벙커에 대한 총력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민혁의 목숨과 천룡회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천룡회는 흑귀문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윤서아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야차대의 공격을 막아낸 후 한 발 더 나아가 흑귀문의 내부 통신망에 침투하여 그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귀주의 마지막 발악은 그에게 있어 오히려 흑귀문 세력을 한 곳에 모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전면전이 임박하자 천룡회 내부에서는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유물과 비전 기술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루나는 단순한 에너지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룡회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대 문명의 지혜와 최첨단 과학 기술이 결합된 방어 시스템이자 동시에 강력한 공격 무기이기도 했다. 천룡회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비밀 결사를 넘어 인류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계를 수호하고 인류 문명의 올바른 발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의 역할이었다. 반면 흑귀문은 혼돈과 파괴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반인류적인 사상을 가진 집단이었으며 귀주는 그 정점에 서 있는 광기의 화신이었다. 어쩌면 귀주 개인의 과거에 천룡회의 선대 존주와 얽힌 깊은 원한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랐다. 마침내 흑귀문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수백 대의 스텔스 전투기와 무장 드론들이 히말라야의 성역을 향해 날아들었고 지상에서는 특수훈련을 받은 흑귀문의 정예 병력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천룡회의 비밀 벙커를 파괴하고 존주 강민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철옹성과도 같은 천룡회의 방어 시스템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흑룡대 HA 롱두의 요원들이었다. 강민혁은 중앙통제실에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침착하고 정교하게 방어 작전을 지휘했다. 프로젝트 루나의 일부였던 에너지 방어막이 벙커 상공에 펼쳐져 적들의 공중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지상에서는 흑룡대 요원들이 천룡회 고유의 무술과 최첨단 무기를 결합하여 적들을 막아냈다. 한편 서울에 있던 윤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마커스 손을 통해 간간히 전달되는 소식은 그녀의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강민혁과 천룡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YS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혹시라도 강민혁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YS그룹의 과거 해외 사업 파트너 중 하나였던 군수업체가 최근 흑기문과 비밀리에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군수업체가 흑기문에게 제공한 무기 중에는 천룡회의 에너지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수 EMP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만약 이 폭탄이 사용된다면 천룡회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질 터였다. 윤서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정보를 마커스 손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강민혁은 즉시 사이버 드래곤 팀에게 해당 군수업체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하여
EMP 폭탄의 제어 코드를 빼내오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흑룡대 정예 요원들을 급파하여 폭탄이 발사되기 직전에 저지하도록 했다. 윤서와의 예상치 못한 도움 덕분에 천룡회는 최대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강민혁은 통신 화면 너머로 윤서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어쩌면 그녀의 변화를 인정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EMP 폭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귀주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흑규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 유물, 암흑마검, 안헤이모 젠을 손에 쥐고 전장으로 향했다. 암흑마검은 사용하는 자에게 엄청난 힘을 주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위험한 물건이었다. 마침내 강민혁과 귀주는 히말라야 설산의 정상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격전이 벌어졌다. 귀주가 휘두르는 암흑마검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사악한 기운을 뿜어냈지만 강민혁은 천룡회 존주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비기, 천룡신법 티엔롱 신파를 운용하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의 대결이 아니었다.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건 두 거대한 신념의 충돌이었다. 오랜 사투 끝에 강민혁은 마침내 귀주의 암흑마검을 부러뜨리고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귀주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절규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암흑마검의 사악한 기운에 잠식되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흑규문은 완전히 소멸했다. 전투가 끝나고 히말라야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민혁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다. 천룡회는 이 승리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의 균형을 지켜냈고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존주 강민혁이 서 있었다. 흑규문 HA 구이맨의 소멸은 전 세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랫동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각종 분쟁과 갈등을 배후해서 조종해온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자 국제 정세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억압하고 방해해왔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르네상스가 꽃피기 시작했다. 천룡회 티엔롱 후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 결사가 아니었다. 강민혁 안이 이제는 천룡회의 존주, 준주 진무혁, 천우흐으로 불리는 그는 조직을 양지로 이끌어내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인 공익재단으로 재편했다. 프로젝트 루나는 전 세계에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마커스 손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양심적인 기업가와 과학자들이 이 위대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진무혁은 천룡회의 막강한 힘과 자원을 오직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공표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 후 윤서환은 진무혁에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요청했다. 그는 흔쾌히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처음 약혼식을 올렸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버린 한적한 전통 한옥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서한은 이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한층 성숙해진 내면이 느껴졌다. 존주님, 아니 민혁씨, 지난날 제가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무례와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제 눈앞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이나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진무혁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이미 다 지나간 이리오 윤서아 씨.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 당신의 그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의 약혼은 이제 그 의미를 다한 것 같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것이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가 감히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디 앞으로 당신의 길에 늘 행복과 평화만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길었던 악연이자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이후 윤서아는 YS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모든 지분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상속녀는 이제 없었다. 오직 진정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명의 인간 윤서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온과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진무혁은 천룡회의 존주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곁에는 이제 마커스 손을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그의 이상과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인연들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상은 그렇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아갔고 한때 가난한 의사로 무시당했던 한 남자는 이제 전설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만함의 대가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의 중요성, 그리고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었다.